예, 반갑습니다. 시립대학교의 신권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자 세 분의 주제들이 다 앞에 제목은 정책 변화라는 발표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앞에 정책 변화라는 게 이렇게 저도 주어진 제목이어갖고 저게 과연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지금 계속 나왔듯이 뭐 인권에 기반한 정책 또는 지역사회 중심, 탈시설, 탈원화에 기반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정책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들은 아마 서구의 정신장애 관련 담론에서 늘 나왔던 얘기들이고, 저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던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와 무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 서구에서 얘기했던 그것들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전히 뭐 탈시설 정책이 나오자마자 그 발달장애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탈시설 정책들의 일부 변화가 진행되고 하는 것들, 또는 뭐 인권에 기반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딱 발표는 하지만은 그 시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치료 담론이나 의료 쪽의 요구들이 조금 더 반영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 조금 그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담론들이 그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들은 치료 담론 또는 인권 담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넓혀보면은 서구가 아닌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뭐 입원 시스템 아니면 가족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나 뭐 인권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탈시설 정책들, 탈원화 정책들 또는 인권에 기반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간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왜 서로 다른 정책들이 부딪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다르고,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방식들도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법을 조금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장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다 다르게 됩니다. 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치안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치료나 복지와는 또 다른 접근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는 뭐 경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수치화된 것들, 그런 뭐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도그마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증명 없이도 믿는 것입니다. 당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뭐 증거를 대라고 묻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 뭐 존엄과 평등, 이런 것들에 기반한 정책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분야에서는 특히 자기결정이나 자립생활의 권리, 이런 것들이 특히 장애 분야 쪽에서 만들어지는 권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속으로, 그 다음에 법 속으로 다 들어와서 조문화됐고, 그것에 기반한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이야기하는 담론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발표하거나 토론하거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아, 저거는 치료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저거는 장애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인권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치안의 관점에서 얘기하구나, 이렇게 다 분류되고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의견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담론들 속에서 이렇게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같이 붙잡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 인권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인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약물로도 해결될 수 있고 그거는 어떤 이제 치료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정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정신과 인격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편향되게 얘기들을 서로 간에 하다 보면은 정반대의 결론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자세히 보면은 그 부분은 대체로 인권과 치료가 충돌되는 지점은 강제하는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제 치료, 강제 입원, 강제 이송, 격리 강박, 이런 것들에서는 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침투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예를 보면은 자기결정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결정권과 치료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경우는 퀄러티 라이츠라는 것에 기반해 갖고 UN 장애인 권리 협약, 그러니까 UN CRPD에 기반한 치료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은 아까와 같은 어떤 담론들 속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는 것들은 보면은 사회방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때도 있고 사회보장적 시스템으로 만들 때도 있는데, 그것들에 기반한 그 근거가 되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달랐고, 목적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방식들,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들도 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회적 대응의 제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뭐 치료감호 제도를 만들거나 치료 명령을 하거나 강제불임,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강제불임 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21세기 정도 들어와서 사회보장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이제 장애인 사회복지제도 속에 정신장애를 편입시키거나 그다음에 차별금지제도 속에 정신장애를 포함시키는,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도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구에서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담론들에 기반해서 둘로 나누어 갖고 리갈리즘 또는 메디칼리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각자의 그 어떤 사상의 근거에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정책도 내고, 또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치료나 권리 보장이나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두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법률주의라고 하는 오른쪽 리걸리즘이라고 표현되는 국가들은 주로 서구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수의 서구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입원을 심사하는 절차를 판사가 하는 국가들의 경우는 이거는 국가의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안전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판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주의라고 하는 메디칼리즘을 취하는 국가들로는 주로 동북아 국가들인 일본, 대만, 한국 등인데, 이쪽의 입장은 국가의 그런 전면적인 등장보다는 가족이 조금 더 중심이 되고, 그리고 판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인의 전문성들이 좀 더 존중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강제입원 제도의 특성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문화적으로 일단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 유교 문화, 가족주의, 뭐 한자 문화권, 그 다음에 서구에 의한 식민 지배 경험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입원 제도도 이렇게 보면은 국가보다는 가족에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합의체가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 이거는 일본이 먼저 시작해갖고 그것을 한국이나 대만이 참조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공통되게 동북아 국가들도 공통된 이슈 중에 하나가 UN CRPD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에 따라 그 강제 입원 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강제입원 제도에서의 가족의 역할, 의사결정들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 발표해 주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법을 찾아보니까 매지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치안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것 같고 경찰이 이송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또 영국과 같은 그 커먼로우 시스템을 참조해서 제도화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치료에 있어서 그 강제의 정당성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정신보건법, 그러니까 멘탈 헬스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점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은 강제 호송, 그다음에 강제 입원의 결정권, 그다음에 가족의 역할, 그다음에 법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와 관련돼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주로 범죄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화되고 나면은, 정신보건법에 이제 다양한 그 치안적 관점에서의 그 정책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도 진주, 2019년도에 진주방화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실은 이렇게 한두 발 후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런 일들을 막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가족에게 그동안 전가된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도 주는, 책임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가가 전면에 나타나기보다는 가족이 전면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문영원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탈시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향후 20년 정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정신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탈시설 또는 탈원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아마 법안이 지금 3개나 올라가 있고 조만간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는 한데, 당연히 이 법에는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권리들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발맞춰 갖고 아마 정신건강복지법도 그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책이든 법이든 나오는 얘기들은 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립생활의 권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정부에서 만들어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로드맵이 나오자마자 실은 장애 가족단체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국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결국은 가족이 또 돌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가족 돌봄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이렇게 정책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복지법 15조와 관련한 얘기들은 조금 드리면은 98년도에 이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법안이 하나 발의되면서 거기서부터는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 가서,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들도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신장애인분들도 배제를 시켰는데, 국가유공자분들은 그 당시에는 별도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국가유공자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제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는데,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 데서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도 없는데 그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실은 이 장애인복지법 15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크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 공간으로. 라고 법이 선언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선언을 깨기가 되게 지난 20년간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마치 원래 분리돼야 돼야 되는 것처럼 그 법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 쪽으로 편입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발표문을 작성할 때까지 11월 말쯤에 제출을 했는데 지난주에 12월 5일 날 국회에 법안이 통과돼 갖고 지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 조항은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애인 복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뒤에 시행이 되긴 하지만은 아까 운용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1년 동안 이것이 이제 폐지되기 전에 미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그 외에 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과에서 만드는 그 이제 정책안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국가정신건강발전계획은 정신건강정책국에서 만드는 그 5년짜리 국가계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치료 담론과 인권 담론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법무부에서는 또 다른 관점, 그러니까 치안적 관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말이 써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떻게 실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늘 뭐 가족, 의료 이런 것들과 다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어서 뭔가 획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계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권위에서도 2021년 10년마다 하는 정신장애 인권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의 개선안들을 내놓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렇게 권고하는 기관이지 어떤 것들을 정책을 실현해 옮길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가 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향후 쟁점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족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국가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실은 뭐 보호무자 제도의 폐지라든지 사법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뭐 탈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케어 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